정서적으로 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면서도 의지를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내 머리로 행동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서 이제 요즘 말로 은따 같은 따돌림되는 그 느낌, 이상한 인간 같은 느낌으로 살았다. 그리고 엄마는 누가 봐도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다. 근데 엄마가 나를 이상하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맞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기억이 뿌연 안개가 낀 것 같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모호하고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억이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뭐 기억력이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 공통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대부분이 뭔가 뿌연 느낌, 모호한 느낌, 뭔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 잘 안 떠오르는 느낌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시고 더 이제 두드러지는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에 뭔가 벽이 쳐진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 감정적인 거는 굉장히 빨리 이제 발달을 합니다. 돌쟁이 아기만 돼도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었을까. 근데 엄마는 저를 물질적으로 잘 챙겨주셨고 또 때로는 정서적으로도 사랑을 주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화목하게 보였을 것 같다. 이렇게 사연의 결과는 좀 반대되는 결의 얘기를 잠깐 하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정서적으로도 사랑을 주긴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됩니다. 걱정을 많이 했다라는 게 정서적으로 나를 사랑을 했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어떤 식의 걱정이 가미된 양육행동을 하셨던 기억이 나한테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저는 잘 지내고 있는데 학교 폭력 당하는 줄 알고 119에 신고한 적도 있으시다. 이제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래서 그 불안 때문에 행동을 과하게 하시는 과잉 불안 패턴이죠. 양육 패턴. 근데 이런 면을 가지고 정서적으로도 사랑을 주긴 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셨나요? 이런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도 학교 폭력 당한 줄 알고 119에 신고했고 이런 부분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 후에 진행이 되셨나요? 또 그것과 관련된 본인 마음은 어떠셨나요? 나를 더 불안하게 했던 것 같다. 그쵸? 당연하죠. 불안이 많으셔서 그 행동을 과하게 하셨고 나는 그걸 계속 보면서 자랐고 그게 더 불안했다. 나도 불안이 높은데 엄마가 항상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불안이 이어져 가죠.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그리고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도 너무 헷갈렸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건 하나의 예고. 엄마가 그렇게 불안해했고 그런 경험을 아마 무수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나는 너무 불안했다. 그리고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지도 너무 헷갈렸다. 본인 입장에서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연에 이제 써주신 부분은 정서적으로도 사랑을 주긴 했던 것 같다 라고 해주신 거죠. 어머니도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하셨고 본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불안을 자꾸 경험해서 관련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이어졌을 수도 있고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냥 증상을 가지고 진단 기준에 맞춰서 평가했었을 때 나오는 진단명이고 가장 흔한 진단명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본인의 상황과 마음의 흐름이나 뭐 성격적인 패턴이나 너무나도 다양한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나를 규정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혹시 보시고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축되시거나 미혼이신 분들이 나중에 양육했을 때 또 이어질까봐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 이제 엄마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에 대해서 특히 상담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제가 정신과에서 정우열 채널이 아닌 육아빠 부캐 채널에다가 산후우울증, 육아우울증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분도 아이를 키우는 분인데 꼭 보세요. 우울증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울증이 좀 방치되고 그런 게 사실은 양육에 굉장히 지장을 줘요. 그래서 불안이 조절이 안 되죠. 우울과 불안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불안 자체가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기도 하고 어머님께서 물론 이제 마음으로 사랑하셨을 수 있죠. 당연히 부모니까. 하지만 그거는 어머니의 입장인 거고 내 입장에서 철저히 주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어땠는가. 근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죠. 처음부터 말씀하시지만 내가 힘든 것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진짜 더 힘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영상도 아마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는 내가 내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되고 내 편이 돼야 되고 초점을 나한테 맞춰야 되고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상대방 쪽으로 맞춰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신체적인 학대죠. 그것도 역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기사 같은 거, 포털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뭐 버릇없는 이유는 맞지 않아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신체적으로 뭔가 고통을 주는 행위는 무조건 학대예요.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문화가 아니었죠. 부모가 매를 드는 게 사랑이다라고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거는 우리 부모님이 어느 정도 매를 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부모님이 그런 관점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연구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이제 피가 나고 막 그랬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꿈까지 꾸면서 깨달은 거는 엄마가 때린 것 자체는 뭐 그렇다 쳐도 엄마가 그때 괜찮니? 많이 아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순간에라도 그냥 계속 무관심한 그런 느낌. 오히려 그렇게 피가 나는 나한테 화를 냈던 그 느낌이 많이 이제 남아 계신 거죠. 이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처가 맞고 하지만 또 불안이 높은 뭐 우울증이든 아니면 기질적인 불안이든 자식이 피가 나면은 당연히 걱정도 한편으로 있고 또 정말 자식 입장에서 힘듦을 헤아리고 위로해주고 이런 마음도 있고 한데 불안이 높으면은 이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불안이 너무 높아지면은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도 역시 회피의 하나고 약간 모르는 척하는 것도 회피해야 할 수 있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게 되게 흔해요. 오늘 사연에서는 이제 피가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게 아니어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학교 폭력도 되게 흔하죠. 내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부모로서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잘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안이 너무 높으면 거기서 조절이 안 돼서 불안이 확 올라오니까 역시 회피를 하게 됩니다. 회피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역공격도 회피예요. 그래서 너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역시 모르는 척, 대수롭지 않은 척 그런 걸로 상처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기억에 아주 오래 갑니다. 나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 반응이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닌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이 너무 높아서 그런 식으로 내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되는 거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런 프로세스를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겉에 있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불안일까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요. 저도 부모인데 부모는 불안해요. 근데 불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불안이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조절이 안 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양육 행동을 방해할 정도의 불안이 문제예요. 왜냐면은 부모가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학대고 괴로움이고 그게 집에서 나는 은따인 느낌이 드는 거고 계속 힘든 거고 그냥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정말 사랑했는지요. 항상 낮잠도 동생 방에서만 자고 제 방엔 발도 안 들이셨어요. 엄마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입장이에요. 내가 경험한 입장. 여기 이제 채팅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생하고의 다른 반응이죠. 항상 동생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났던 기억들이 있다. 동생은 그때 뒤에서 항상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생이 되어서까지도 항상 그랬다. 동생하고 싸우는 일이 정말 형제간에 많은데 동생이 내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어도 엄마는 동생한테 잘했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편애하는 느낌을 경험을 하신 거. 동생 앞에서 이렇게 막 혼나고 동생이 그걸 보면 또 웃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땠는지 이제 이거 역시도 그냥 그 상황에 대한 묘사만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묘사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상황을 마주한 내 입장에서는 엄청난 감정이 있었을 텐데 동반된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 부분이 사연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뭐 안 쓰셨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덮어놓는 거죠.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땠는지.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내 나름대로 추측을 해요. 이런 거 자꾸 반복되다 보면 왜 그럴까? 이건 하나의 예겠죠. 이런 또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쉽게 말하면은 왜 편애를 엄마가 한다고 나는 생각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내 입장에서죠. 오해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근데 내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내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헤아리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편애를 안 했고 뭐 엄마는 둘 다 똑같이 사랑했고 이럴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고. 그랬더니 저는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혼낼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감정이라고 자주 표현드린 수치심이 이 상황에서 기억이 나셨나 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동생 앞에서 무릎 꿇고 혼난 기억. 근데 또 동생은 거기서 웃고 있었다. 근데 혼난 내용이 이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하게 표현했다. 그냥 넌 인간 이하다. 가식적인 인간 이렇게. 혼내는 것도 그 내용이 다 있어요. 반복되는 내용. 그게 나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가식적인 인간. 넌 위선자야. 인간도 아니야. 이런 얘기. 위선자라는 단어를 정말 일찍부터 알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해 주신 거고. 그런 뭔가 가식적인 거, 위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본인의 이제 개념이 그렇게 또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물론 힘들고 누구나 사람은 항상 양면이 있고 생각보다 사람은 별로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가식적일 때도 있고 위선적일 때도 있고 완벽하지가 않는 건데 그 부분을 자꾸 집어내는 경험을 이제 하면서 수치심을 경험하고 굉장히 엄격한 높은 기준을 자꾸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결강박증도 생기고 이거는 고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강박장애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다뤘는데 양육 패턴과 관련이 아주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생리적인 현상, 화장실 가는 그 부분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대소변 가리기라는 그 과제가 부모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과제인데 그거에 대한 불안이 또 너무 커서 자식을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대소변 훈련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게 또 오랫동안 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기엔 착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혼나면서 그 생각을 했다. 혼나면서도 마음이 힘들면서도 또 생각으로는 헷갈리는 거. 헌혈을 하고 온 날에는 박애주의자 나셨네 이렇게 믿고 왔다. 약간 이제 위선자라고 표현하신 그런 거랑 이어지는 뉘앙스로 나를 믿고 오고 혼내고 이런 게 수치스럽고 근데 거기에 또 헷갈리고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런 경험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사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그래도 죽고 싶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시면서도 별거 아니다라고 또 헷갈리시는 거. 근데 별거 아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드셨잖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서 대학교에 가도 그랬어서 나중에 도망치듯 고시텔로 가셨지만 경제적으로는 등록금에 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너는 절대로 못해라고 말한 것들이 저는 정말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정말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또 의존하기도 했고 이런 딜레마를 표현을 하신 거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뭐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가스라이팅이든 아니든 어쨌든 착취적인 그런 경험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경험을 그게 뭐 부모님의 불안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그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면서도 나도 모르게 성인 되기 전까지 의지를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서적인 안정감, 부모가 내 편인 느낌을 부족하게 받으면 오히려 더 의지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면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게 내 머리로 행동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유대감이 끊기는 게 두렵고 불안해서 예전에도 의존성에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의존성으로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연도 있고 쭉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사연 주신 분은 의존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형성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무섭지만 의존하는 거. 지금 표현하신 요 딜레마가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자기 힘든 얘기를 저한테 매일 해와서 지금도 엄마를 원망하지 못하겠다. 그쵸? 엄마가 저한테 너도 힘들면 네 딸한테 하소연해봐 속 풀릴 거야 라고 하셔서 너무 속상했다. 또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도 사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봐 또 걱정되는 거죠. 그러기 싫은데 그렇게 될까봐.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적절한 심리적 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드리는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 문화가 아닌 거예요. 특히 엄마라는 게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삶이 없었던 경험들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됐거든요. 최근에는 노력 많이 하시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자기 삶은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위축되고 지지를 아무에게도 못 받고 헌신만 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또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요. 그게 자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계속 이제 대물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이 있어야지 적절하게 불안을 조절하면서 자식을 케어할 수가 있는 건데 부모가 자식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자식의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 너무 크게 되면 결국에는 과잉 반응이 되거나 또 회피한 방향으로 무관심하는 거 또는 오히려 더 심하게 학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 불안을 못 견뎌서 학대하고 밀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식은 또 거기에 길들여지고 의존되고 힘들면서도 못 벗어나고 그 패턴을 나도 모르게 또 내 자식한테 하게 되고 이런 의존성이 대물림되는 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감을 자꾸 이제 아이 키우면서 받으실 거예요. 지금 아이가 2돌인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노력을 하시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이 현상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대1로 내가 공감받지 못했던 정서적인 그 부분 공감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거기에 더 집착처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면서도 이거를 또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다행히 남편분은 내 마음을 잘 받아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7월쯤에는 남편과의 불화라고 이제 간단히 표현하셨지만 어떤 불화인지 여쭤볼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또 깊게 여쭤보는 게 지금 또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불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불화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응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마음을 단절하는 반응이거든요. 내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벽치는 반응이에요. 해일이라고 하죠.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 또 행동이 안 일어나는 거. 그 의존성이 큰 경우에 이 부부간의 불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뭐 부부끼리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소소하게 다툴 수도 있고 한데 그게 그냥 그 정도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느낌을 과하게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아이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계속 아이는 성장하면서 독립성을 추구하는 게 정상 발달인데 그거를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끌고 갑니다. 사연 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억지로 하지 말자. 그랬더니 사연 주신 분이 저도 우울증 겪으면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분들이 내가 애 키우기 전까지는 정말 아쉬운 서운함, 분노 이런 것만 부모에게 있다가 내가 부모 입장이 되보다 보니 그게 막 이해가 되는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옛날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키우는 가장 큰 고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내 마음의 갈피를 못 잡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해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쵸? 왜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시소처럼. 그래서 철저하게 우선은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헤아려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의존성이 경험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약순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끊임없이 털어놓고 의지하는 거랑은 조금은 달라요. 의지해서 털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마음에서 털어놓는 거. 개인 상담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의존성이 있는 분들은 또 치료자한테 많이 몰입되면서 나도 모르게 집착처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또 치료자는 그거를 적절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거리감을 유지하는데 그게 또 너무 불안이 커져서 그만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누군가한테 너무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있구나. 누군가와 소원해지는 이것이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하지만 너무 공허하게 하지만 오늘 사연에서 주신 그 공허함이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괜찮은 거구나 라는 요 안정감이 생겨요.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해결돼야지 마지막에 표현하신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너무 공허하다, 왜 살아야 하지 하는 물음 쪽으로 이제 덮이는 느낌, 압도되는 느낌. 남편과의 관계가 역시 나를 정말 사랑과 관심 주면 이게 채워질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걸 이미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게 부부간에 멀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불안을 자극해서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맞다. 심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죽는 생각이 든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 괴로움이 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절감, 멀어지는 느낌, 소원해짐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다, 내 탓이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패턴이 생겨버린 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안정감을 경험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집중을 해도 불안하지가 않고,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고 거기에 몰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삶인데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불안초조하게, 조바심 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그랬었고, 지금 가족, 남편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내 자식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안정감을 꼭 회복하시도록 지속적인 상담 권유드리고, 예전에도 제가 의존성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존성이 생각보다 또 잘 호전이 돼요. 이런 성격 패턴이. 그 경험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냥 굳건한 누군가와 정서적인 소통을 꾸준히 하는 그 경험. 그랬더니 지금 진료해주신 선생님께도 의존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걱정되고 불안하다. 그 느낌이 너무 본인한테 자연스럽고요. 그 부분을 당연히 표현하셔도 되고, 지금 상담을 그 선생님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한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잘 다루고 그런 내 마음을 바라보고 하는 거. 또 선생님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약간 또 이제 강압적으로 되기도 하거든요. 의존성이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한데 이게 참 무의식적인 과정이에요. 상담도 그렇고 진료도 그렇고. 그러면은 나는 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치료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역전이라고 하거든요. 더 권위적이 되고 더 명령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의존적인 분 앞에서는. 그러면 나는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불안함이 올라오면서 더 의지하게 되는 이 악순환 패턴이 치료자한테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역시 자연스럽고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상담으로 쭉쭉 이어져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괜찮구나. 불안이라는 게 참을만 하구나. 이렇게 나를 거절하는 느낌이 물론 좌절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접근하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 느끼게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상담 과정, 치료 과정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역시도 잘 살펴보고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두려움, 수치심의 하나의 대화의 소재, 상담의 소재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세팅이라면 그 부분을 서서히 오픈하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상담 세팅이 아니라 약물치료 위주라면 그런 상담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 오늘 또 많은 감정들, 생각들을 짧은 시간 동안 경험하셔서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그런 감정 역시도 본인 입장에서는 다 맞는 거예요. 다 타당하고. 그런 마음을 꾸준히 간직하시면서 차츰차츰 본인과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독립적이 되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틀리님 되시도록 응원드립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